당신이 매일 만나는 그 친절한 사람, 혹시 가면을 쓴 포식자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일반인 100명 중 1명이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당신은 이미 여러 명의 사이코패스를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문제는 그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위장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쯤이면 이미 상당한 피해를 입은 후일 수 있거든요. 오늘은 사이코패스를 구별할 수 있는 5가지 명확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계산된 매력과 급격한 태도 변화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지 않았나요? 그 사람은 당신의 모든 말을 경청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신기하게도 다 좋아했죠. 당신이 한번 언급한 작은 취향까지 기억해서 깜짝 선물을 준다거나 당신의 가치관에 완벽하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공감이 아닙니다. 정밀하게 조준된 전략이거든요. 일반적인 매력은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퍼지는 햇살 같은 거라면 사이코패스의 매력은 특정 목표물만 정확히 비추는 레이저 같은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연구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파악하죠. 그리고 그걸 정확히 제공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 완벽했던 태도가 당신이 원하는 걸 주지 않거나 경계를 설정하는 순간 돌변하는 거예요. 따뜻하고 세심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차갑고 무관심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당신의 뇌는 이 급격한 변화를 합리화하려고 애쓸 겁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 말이죠. 하지만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거든요. 그 완벽한 칭찬들, 당신이 듣고 싶었던 모든 말들은 사실 미리 준비된 미끼였던 겁니다. 등산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등산 장비를 다 갖춘 아웃도어 애호가가 되고, 봉사활동에 관심 있다고 하니까 감동적인 자원봉사 스토리를 들려주는 식이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연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똑똑한 사람들도 이런 매력에 속을까요? 사이코패스는 당신의 가장 깊은 욕구와 불안을 감지하는데 천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진정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정확히 그 부분을 긁어주죠. 가장 혼란스러운 건 당신의 직감이 경고 신호를 보낼 때입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내면의 목소리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매력이 너무 압도적이라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됩니다.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어 같은 생각이 든다면 그건 편집증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입니다.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봅시다. 병적인 거짓말과 현실 왜곡입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부엌에서 파란색 머그잔을 들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당신 눈을 똑바로 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건 빨간 찻잔이에요. 당신이 파란 머그잔을 보여주며 설명해도 그들은 흔들림 없이 당신이 틀렸다고 주장하죠.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실제로 자신의 현실을 의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명에서는 보랏빛 파랑이 빨갛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사이코패스와 함께하는 세계입니다. 진실이 유동적이 되고 당신의 현실 인식이 서서히 무너지는 세상이거든요. 그들의 거짓말은 가끔 하는 과장이나 선의의 거짓말 수준이 아닙니다. 매끄럽고 설득력 있으며 끊임없이 이어지죠. 더 충격적인 건 진실을 말하는 게 더 쉬운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어젯밤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 정교한 이야기를 꾸며내는데 사실 진실을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이건 단순한 부정직함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이야기를 항상 통제하려는 강박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파괴적인 기술은 가스라이팅입니다. 체계적으로 당신의 기억과 인식,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라고 하지만 분명히 했던 말이고, 너무 예민한 거 아냐? 라고 하지만 당신 반응은 완전히 정상적이었으며 그런 일 없었는데 라고 하지만 둘 다 그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순되는 패턴들이 눈에 띄기 시작할 겁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대화 상대에 따라 달라지고 어제 한 약속을 오늘은 편리하게 잊어버리죠. 당신이 이런 불일치를 지적하면
상황을 너무 빠르게 뒤집어서 결국 당신이 의심한 것에 대해 사과하게 됩니다. 그들이 즐겨 쓰는 전략 중 하나가 삼각관계 조성입니다. 당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만들기 위해 서로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사실 지수가 네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직접 말하기 두려워하더라고 당신에게 말하면서 지수에게는 당신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식이죠. 이렇게 당신을 고립시키면서 자신만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포지셔닝합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효과적인 이유는 부분적인 진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현실을 거짓 속에 섞어서 믿을 만하게 만드는 거죠. 요리사가 적절한 양념을 넣듯이 진실로 거짓말을 맛있게 만듭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건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증거가 눈앞에 있어도 부인하고 회피하고 왜곡해서 당신이 진실을 추구하기에 너무 지칠 때까지 계속합니다. 당신의 정서적 안녕은 그들의 거짓된 이야기를 유지하려는 욕구의 희생양이 되는 거죠.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고 인식을 의심하며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더욱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냅니다. 바로 공감 능력의 완전한 부재입니다.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당신의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 위를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 방 안에 다른 사람들이 감동받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지만 음악 자체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이코패스가 인간의 감정과 관계 맺는 방식이거든요. 감정이 일어나는 걸 볼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느낄 수는 없는 겁니다. 정서적 공감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걸 함께 느끼는 능력입니다. 그들의 기쁨과 공명하고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인간으로 연결하는 끈인데 사이코패스에게는 이 근본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건 많은 사이코패스가 지적으로는 감정을 이해하는 데 뛰어나다는 겁니다. 당신의 감정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분석하고 올바르게 명명하며 적절한 반응까지 흉내낼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모두 인지적 처리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슬픔을 전혀 느끼지 않으면서 슬픔을 완벽하게 연기하는 배우와 같은 거예요. 고통에 대한 냉담한 반응에서 이 공허함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아플 때 적절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뭔가 어색합니다. 리허설한 것처럼 기계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비극이 일어났을 때 인간적 고통보다는 불편함에 더 짜증을 내는 것처럼 보이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이 가장 섬뜩합니다.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진 개인으로 보지 않고 도구나 장애물 또는 공급원으로만 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용하거나 방해가 되는 존재일 뿐이죠. 이건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인식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무능력입니다. 심각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반응을 보일 때 이 감정적 공백이 드러나는데 누군가의 불행을 듣고 웃거나 당신이 슬퍼할 때 짜증을 내거나 깊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지루해하는 시기죠. 진정한 감정적 연결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이코패스와의 관계에는 항상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한동안은 애착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지만 결국 가면이 너무 무거워집니다. 당신이 두려움이나 불안,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 털어놓을 때 그들의 반응이 가장 많은 걸 드러냅니다. 사이코패스는 이 정보를 당신과 연결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하죠. 더 나쁜 건 나중에 이런 취약점을 조롱하거나 가장 연약한 고백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공감의 공백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진정한 성찰을 거의 보이지 않고 진짜 후회를 경험하지 않으며 자신의 감적 풍경과도 단절되어 있죠.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면 가장 깊은 감정이 감정적 이해보다는 분석적 반응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당신의 고통이 공유되기보다는 연구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주목하세요. 네 번째 신호를 살펴봅시다. 기생적 생활 방식과 체계적인 착취입니다. 이건 가끔 돈을 빌리거나 부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자원이 감정적이든 재정적이든 물리적이든 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이죠. 그들은 인간 기생충처럼 작동하는데 숙주에 붙어서 더 이상 가져갈 게 없을 때까지 가치를 추출합니다. 그들이 따르는 패턴은 너무 일관적이어서 교과서 같습니다. 이상화하고 평가절하하고 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당신을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지금껏 만난 사람 중 가장 멋진 사람처럼 대합니다. 그러다 신뢰와 애착을 확보하면 비판과 비교, 경멸을 통해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기 시작하죠. 마지막으로 원하는 걸 얻었거나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하면 충격적일 만큼 냉정하게 버립니다. 종종 즉시 다음 타겟으로 넘어가면서요. 재정적 착취 기술은 특히 파괴적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업 벤처에 투자하도록 설득하거나 갚을 생각이 없는 대출의 공동 서명자가 되도록 설득하거나 항상 누군가 다른 사람 잘못인 일련의 비상사태를 통해 당신의 계좌를 고갈시키죠. 이게 효과적인 이유는 이런 요청을 구성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자선이 아니라 공동의 미래에 대한 투자나 항상 다른 사람 잘못인 문제에 대한 임시 해결책으로 프레이밍하거든요. 사이코패스를 정말 구별하는 건 다른 사람의 자원에 대한 깊은 권리의식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당신의 시간과 돈, 에너지를 당신보다 자신이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당신의 자원이 정당하게 당신 것이라는 걸 인식할 수 없는 완전한 무능력이죠. 경계 침해는 작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됩니다. 처음에는 초대 없이 나타나고 그 다음엔 임시로 이사 들어오고 그러다 당신의 공간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처음엔 소액을 빌리고 그 다음엔 당신 계좌에 직접 접근하고 그러다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씁니다. 이런 침해는 너무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각 단계가 작은 양보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깨어나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타겟팅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특정 유형의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취약한 사람, 전환기에 있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에게 의심의 여지를 주는 친절한 사람들, 착취할 자원이 있는 성취한 개인들, 최근 이혼했거나 사별했거나 취약한 사람들 말입니다. 포식자가 무리해서 가장 약한 구성원을 식별하듯이 이런 특성들을 스캔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당신을 완전히 착취한 후에 갑작스러운 유기입니다. 모든 가치 있는 광물이 채굴된 광산처럼 유용한 모든 것을 추출하면 떠나버리죠. 이 이탈은 종종 최대 피해를 위해 타이밍이 맞춰집니다. 당신이 가장 취약하거나 그들에게 의존적일 때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음 타겟으로 넘어갑니다.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는 연결은 유지하면서요. 이런 착취의 여파는 피해자들을 재정적으로만 고갈시키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황폐화시킵니다. 자원만 잃는 게 아니라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믿음도 잃게 되거든요. 배신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전체 이해를 의심하게 됩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충동성과 책임감 결여입니다.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완전히 현재의 순간에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아시나요? 삶이 일련의 극적인 격변인데 아무것도 자기 잘못이 아닌 사람 말이죠.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들이 산소를 갈망하듯이 끊임없는 자극과 새로움을 갈망합니다. 지루함이나 일상을 견딜 수 없어서 주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무모한 의사결정 패턴으로 이어지죠. 특히 독특한 건 이런 결정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중요한 인생 선택을 하기 전에 잠재적 결과를 저울질하는데 사이코패스는 이런 내부 브레이크 시스템 없이 작동합니다. 다음 스릴이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든 쫓아서 직장에서 직장으로, 관계에서 관계로, 장소에서 장소로 뛰어다니죠. 이런 충동적 결정이 불가피하게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때 그들의 반응이 가장 많은 걸 말해줍니다. 어떤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도 절대로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업 벤처의 실패는 불충한 직원들 때문이고 관계의 종료는 파트너가 미쳤기 때문이며 해고는 상사가 자신의 재능을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가끔 하는 방어적 태도가 아니라 전체 인생 역사에 걸친 포괄적인 책임 전가와 피해자 서사 패턴이죠. 자신이 항상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당한 사람이라는 정교한 설명을 구성합니다. 자신이 만든 상황에 대해 당신이 사과하게 만들 정도로 확신에 차서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변신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 패턴을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드러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장은 몇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드물고 관계도 같은 짧은 주기를 따르며 지리적 위치를 자주 옮기는데 종종 빚과 손상된 관계를 남기고 떠나죠. 이런 패턴들을 종합하면 단순한 불안정성이 아니라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무능력이 보입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건 피해자들을 완전히 균형을 잃게 만드는 급격한 인격 변화입니다. 어느 날은 매력적이고 세심하다가 다음 날은 분노하거나 완전히 차갑죠.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잠재적 결과나 책임에 직면할 때마다 일어나는 극적인 인격 변신이거든요. 5가지 경고 신호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계산된 매력, 병적인 거짓말, 공감의 공백, 기생적 착취, 그리고 무모한 무책임함이죠. 이제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인식했을 때 유일하게 효과적인 전략은 걸어서가 아니라 뛰어서 멀리 도망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사이코패스를 도와주거나 고치거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죠. 자신이 아프다고 믿지 않는 사람을 치유할 수 없고 근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공감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면 당신 자신의 자원과 안녕만 고갈될 뿐이거든요. 안전하게 거리를 두는 과정은 계획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점진적으로 접촉을 제한하고 우려되는 행동을 기록하며 재정과 중요한 문서를 확보하고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떠나기로 한 결정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충동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건 그들에게 조종할 소재만 제공할 뿐입니다. 사이코패스 학대 후의 치유 여정은 도전적이지만 필수적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트라우마를 인정하고 자기 보호의 작은 행동들을 실천하며 경계를 재건하고 관계 속에서 억압되었던 자신의 부분들과 다시 연결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신호를 일찍 인식하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세요. 오늘 배운 모든 것 이후에도 이런 경고 신호를 무시한다면 당신은 평생 만날 가장 위험한 사람들에게 취약한 상태로 남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당신의 직감은 당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왔고 이제 당신은 그 내면의 경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직감을 즉시 이유를 알 수 없더라도 믿으세요. 예의나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보고 싶은 욕구보다 당신의 안전을 우선시하세요. 당신은 착취와 조종이 아닌 상호 존중과 진정한 돌봄에 기반한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